왜 박정희가 중요한가라는 부분은 아마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정희 시대는 1960년대부터 70년대를 지칭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950년대까지 한국 사회와 6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해서 1960년대와 70년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까지도 그 유산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심지어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민주화 운동 내에서도 사실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박정희라는 개인과 또 박정희 시대를 조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박정희 시대와 박정희라는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 정치적인 논쟁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객관적으로 조명을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기원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이 역사적인 부분들을 정치적인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그렇다면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은가라는 이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라는 개인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그 시대는 너무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실 많은 국민들이 떠오르는 박정희 시대는 바로 경제 성장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있었던 경제 성장이라는 부분들은 박정희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형 어떤 경제 성장을 통해서 100억 불 수출을 달성을 했고 경공업과 농업이 중심이었던 사회가 중화학공업이 중심이 된 사회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아주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서도 많은 이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그런 개발이 있었고요. 경부고속도로로 대표됐듯이 국토 개발을 위한 다양한 그런 움직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어떤 이 농촌에서의 이 농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대에 급속하게 사회 경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또 다양한 부작용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운상가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이제 청계천 위에 세워진 근대적인 상가로서 도시 개발의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어떤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도시를 급속하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사건인데요.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심에서 쫓겨난 도시 빈민들이 지금의 이제 성남 지역인 광주에 강제로 이주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거주하기는 힘든 그런 어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 강제로 사람들을 이주를 시킴으로써 그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와우 아파트 사건이라고 해서 도시 개발을 하면서 급속하게 지었던 와우산에 지었던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많은 대한민국에서 인재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의 하나로 뽑히는 대형각 사건도 이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편으로는 급속한 또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것에 의한 부작용이 일어났던 시기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는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우선 가장 돋보이는 사건은 1968년에 있었던 안보 위기 사건입니다. 1.21 사건이라고 해서 북한의 무장 간첩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 사건 직후에 미국의 정보함이었던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이 되면서 사실은 한반도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을 했던 시기고
그걸 통해서 안보 위기가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 일어났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또 그러한 안보 위기의 하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성장과 근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끊임없이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됐던 시기가 박정희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안보 위기가 있었지만 1972년에 7.4 공동성명에서 보이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처음으로 대화를 했던 그런 시기도 바로 박정희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에 이 모든 부분들에서 사실은 서로 다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경제 성장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인권 탄압에 대한 사건들도 사실 박정희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년대 말 이후부터 나타났던 다양한 인권 탄압에 대한 사건들은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 사회에 크나큰 비용으로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정희라는 개인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이 60년대, 70년대를 보면 저희가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그런 시기고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는 것인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박정희라고 하는 개인도 그렇고요. 박정희라는 개인이 대통령을 했던 그 시기도 그렇고 이 시기가 결코 짧았던 시기가 아닙니다. 이 긴 시기를 어떤 하나의 단어로서 규정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긴 시기 동안 다양한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변화의 모습들을 하나의 어떤 단어나 또는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논쟁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던져야 될 무수한 질문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시대를 규정을 하고 그 성격을 평가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로부터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 시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좀 대표적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대체 박정희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얘기할 거의 제일 핵심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던져보면 박정희 시대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왜 박정희 체제는 무너졌을까? 그것도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물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박정희라는 개인이 대통령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과정은 너무나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보통 경제가 성장을 하면 그 경제 성장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이 이렇게 급속하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또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1960년대와 70년대라고 하는 이 긴 시기에 과연 똑같은 형태의 정치가 계속됐던 것인가? 아니면 정치의 형태라는 것이 바뀌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그렇다면 박정희 시대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저는 좀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질문들에 우리가 답을 해야만 이 시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박정희라고 하는 개인에서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박정희라는 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제가 우선 첫 번째로는 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하면서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한 인물을 갖다 놓고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그분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정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김구는 어떤 인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주 뭐 고민을 안 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는 애국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 애국자가 아닌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지도자를 한다는 사람은 자기가 지도자를 하고 있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규정은 제가 보기엔 그 인물을 제대로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이 개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는, 그럼 뭐 독재자냐 아니면 경제성장의 리더냐, 이렇게 한마디로 딱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저는 좀 우선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보더라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저는 수없이 변화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인물을 보면서 그 인물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일생을 그냥 초지일관 쭉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한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변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또 박정희가 살았던 시대를 한번 보죠. 1917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는 살았습니다. 1917년의 한국 사회와 1979년의 한국 사회는 너무나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1917년은요, 일제강점기 하에 있었던 한국입니다. 그리고 특히 박정희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에 식민지 근대화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서울이 식민지 시기를 통해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근대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체 인구의 80%가 넘는 인구가 살았던 지방은 사실은 큰 변화를 겪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그런 지방에서 출생했던 것이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근대화의 모델로 생각했던 만주에서 교육을 받았던 게 박정희고요. 또 전쟁을 겪었고요. 전후에 재건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1950년대 한국을 겪었고, 그다음에 60년대, 70년대라고 하는 경제 성장의 과정을 또 겪었습니다. 그럼 1917년의 한국과 1979년의 한국을 갖다 놓고 볼 때 이렇게 정말 다른 그런 시기를 살았던 박정희라는 사람이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변했고 또 그 변화하도록 만들었던 여러 가지 계기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저는 박정희라고 하는 한 인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